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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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실 테고요. 일단 지금 암호화폐가 크게 조정이 나와서요. 저랑 이제 암호화폐 이야기부터 급한 이야기들부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황 보기 전에 이제 업비트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에 관한 문책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거의 한 지금 계속 이제 기자님들이 속보 올리시고 수정해 주시면서 내용 추가해 주고 계시거든요. 거의 이제 1시간 안 된 그런 속보입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을 도왔다라는 명목인 거죠. 그래서 두나무의 일부 정지 3개월이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도 말을 했는데 이제 신규 투자자들 대상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 물론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저처럼 기존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거래는 할 수 있는 그런 건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특근법 위반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서구 대표이사의 문책 경고, 그리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신규 가입의 고객의 가상재산 이전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점유율이 원래는 빗썸이 가장 높았는데요. 빗썸도 어떤 이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때 업비트가 점유율을 많이 뺏어갔거든요. 근데 물론 이미 가상자산에 투자할 만한 투자자분들은 이미 거래소를 다 선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빗썸 때만큼의 점유율을 뺏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점유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에 관한 신뢰도 문제도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빗썸도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이제 업비트가 처음으로 매를 맞았고 그 이후에 뭐 빗썸과 코인원과 같은 그런 거래소들도 금융위에서 계속되는 감시와 또 조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무조사 결과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떤 또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게 아마 또 시장에 반응을 일으킬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나무는 법상으로 금융회사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서구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계속 지킬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나무는 특근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거래 제한 의무도 수십만 건을 위반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 확인 증표를 진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빗번짐이 있어서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 복사본, 사진 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4,000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확인 의무를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래를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함으로써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 세탁을 돕는데 너네가 뭐 일조를 했다,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 어떻게 또 해소가 될지는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비트코인이 92,000달러 선이 또 방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이슈 때문인가라고 하기에 한국 시장은 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또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은데,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현재 91,000달러까지 떨어져서 91,300달러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2,500달러 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바이비트 해킹 사건 겪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건재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장이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관세 리스크를 좀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 관세가 이제 유예됐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약속대로 시행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면서 그 관세 타격을 지난번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받았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관세에 관한 타격을 지금 좀 받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낙폭이 크죠. 지금 솔라나는 하루 기준으로는 14% 하락을 했고, 도지도 10%, XRP 10%, 그 다음에 이더리움
49.7%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랐습니다. 그거는 알트코인 낙폭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몰렸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실 시장에서는 시즌 종료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뭔가 확 폭락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희망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미세하게 좀 많이 떨어졌고 사실 지금 2월 달만 해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 진짜 시즌이 종료가 된 걸까? 이런 의문이 저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남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이제 컸던 알트코인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체인링크도 13%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도 하락을 했고 니어 프로토콜 페페코인도 14% 하락을 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또 아침에 떴던 기사였는데요. 비트코인 7만 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전했고요. 이 근거는 그 근거가 이제 뭐 공포 심리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이탈 때문이다 이런 게 아니라 공매도 움직임을 좀 제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 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비트코인 하락장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봤을 때는 7만 달러 선까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헤지 펀드의 움직임을 꼽았는데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헤지 펀드들은 ETF를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공매도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다가 다 어찌 보면 베팅을 하는 거죠. ETF를 산다라는 거는 가격 상방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공매도로 이제 선물 포지션을 한다라는 거는 가격 하방에 좀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모두 다 매수를 해서 약간 그 리스크 없는 그런 타이밍만 잘 맞으면은 양쪽 모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이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근거 때문에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헤지 펀드는 이제 ETF를 매도하고 선물을 다시 매도를 할 거고 포지션 청산을 통해서 차익 실현에 나선다면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다봤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 좀 잘 파악을 해 보셔서 제시된 가격 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이비트 사건이랑 좀 별개인데요.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제 가상자산 해킹 사례가 3달째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비트 사건과는 이제 별개로 보시는 또 다른 해킹 사례인데요. 그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이 20조 원이 넘어서는데요. 이 세력들, 해킹 세력들이 제3자 보관 방식의 취약성을 틈타서 정밀 타격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 분산 보관을 해야지 그나마 암호화폐를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도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보안 업체가 있어요. 캠페리테크라고 하는 그 캠페리테크에 따르면은 전 세계 기준으로 가상자산 피해액이 20조 5,900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이게 한화로는 75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사실 2020년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줄어든 흐름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해킹 사례도 굉장히 많이 늘어갔다라고 해요. 왜 이제 보기 좋은 떡에 도둑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에 또 관심을 가지시게 되니까 이에 따른 범죄 수단으로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제3지갑 제공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제공업체가 마련한 보호와 보안 조치 수준만큼 안전하다면서 해커들은 수년간 걸쳐서 이 3자 보안 취약성을 악용해서 가상자산을 직접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콜드월렛에 저장이 되더라도 사용 시 한 번은 온라인에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비트 사례랑 비슷하죠. 내가 이제 안전한 그 지갑에 보관을 했다라고 해도 이걸 현금화시키거나 거래를 하려면은 한 번쯤은 이제 온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용상 한 번쯤은 온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노려서 해킹을 시도한 거고 이번에 바이비트도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북한의 해커들이 이렇게 탈취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늘어갔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10,000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소했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내가 많은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드월렛과 하드월렛과 같은 곳의 일부 물량 그리고 거래소도 조금 여러 군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해외 거래소의 일부 물량 또 국내 거래소의 일부 물량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를 또 선택하는 문제들이 또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비트는 많은 분들이 사용했던 거래소였으니까 그래서 거래소 선택도 굉장히 잘 하시면서 가상자산을 잘 보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EC 이야기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SEC의 태스크포스 팀이 최근 이제 암호화폐 기업들과 잦은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식통에 인용을 하자면은 이제 미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암호화폐 업체들이랑. 물론 이제 소송이 중지됐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계속 이제 미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SEC TF팀이 SE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은 지난 일주일간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과 만났고요. 이 암호화폐 대표적인 기업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옹호론자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TF팀, SEC가 만난 기업들을 이제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했죠.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인 제로해시,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사인 패러다임 오퍼레이션 등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꾸 회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친화적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과 SEC의 변화를 두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 기각은 지금까지 발표된 이제 기업들의 소송 기각 외에도 소송 중지 외에도 기각 그리고 소송 중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금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긴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조심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바이비트 해킹 그 팔로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 이후에 이더리움의 보유액이 8억 7,400만 달러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더리움을 이제 해킹당하고 나서 바이비트가 이더리움 또 대출이나 또 매입을 통해서 계속 물량을 메웠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USDT 쪽은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보유량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투자자들이 바이비트 거래소가 또 불안해서 떠났던 투자자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스럽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바이비트가 뱅크런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게 바이비트 측에서도 명백하게 피해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떠나지 않은 투자자들도 또 상당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거래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거래소 선택하실 때는 여러 가지 면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 온체인 지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비트코인 수요 지표인데요. 한 분석가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요 지표가 너무나 급격히 꺾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수요 지표와 가격과의 어느 정도 상관관계도 있기는 해요.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크게 올라섰을 때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최근 수요 지표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은 비트코인 쪽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꺾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 시장의 주소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오늘 좀 마지막 지표로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시장은 뭐 이제 강세장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뭐 숨 고르기다, 뭐 개미털기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또 안 좋은 소식들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본부장님과 또 이야기 세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갑자기 이 끊겨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오늘 12시까지 그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등에 업고 공무원 230만 명에게 메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이야기가 없으면 해외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두 분 이야기로 거의 이야기가 점철되기 때문에 이 두 분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꼭 제출하라고. 야. 숙제 5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발하다고 오늘 어제도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다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마크롱하고 이제 기자 이제 둘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잠깐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돼서 잠깐 얘기를 하는 그 자리였는데 그때 하기 전에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이슈니까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길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이 뭐 바이든이 했던 숨겨놓은 이렇게 뭐 잘못된 비용들 엄청나게 많이 발견하게 됐고 뭐 이러면서 정말 기발하다고 메일이 갔는데 메일이 안 오면 그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며 자리 없는 거 아니냐며 그래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고. 근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체크하는지 아세요? AI로 하겠다는 거.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AI로 하겠다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웃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일일이 보는 것도 아니고 정성평가도 아니고 정량평가로 AI가 하겠다는 거라서 이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AI한테 평가를 받는 그 어떤 우리가 공무. AI에게 평가를 받는 날이 그러니까 오겠네요. 이거라서 사실은 그런데요. 글록 3로 할 것 같은데. 그룹 3로 네, 하려나 그래서 봐요. 그룹 계속 3로 홍보하더라고요, 네, 트위터에. 글록 3로 책 만드셔야 될 것 같은 PPT나 이런 거를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 쓰셔야 될 것 같은 오픈AI를 받으시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첫 소식은 그래서 일단 AI에 돈이 몰린다는 소식입니다. 요런 거고요. 이거 보셔도 잘 모르실 겁니다. 대충 몇 개 아실 것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엔트로픽에서 나오는 클로드가 이제 챗봇이 되게 좋거든요. 챗봇이 되게 평가를 잘 받는데 요 기업 가치가 615억 달러입니다. 35억 달러를 최근에 받았어요.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가지고 왔고요. 재미있는 건 당초 목표액이 20억 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0.5배나 이렇게 더 많이 가져왔고요. 이게 원래 이 기업 가치는 8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82조 원이고요. 어쨌든 이번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됐고, 이제 여기 이번에 이제 투자자 명단을 보니까 라이트 스피드 벤처 파트너스랑 제너럴 캐피탈 아부다비가 들어요. 아부다비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일론 머스크한테도 투자를 하고 국부 펀드다 보니까 다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자한테 하지 않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중국 딥시크한테가 이제 있어서 이제 흔들릴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뭐 오늘 보니까 알리바바도 뭐 AI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 뭐 근데 저는 그게 좀 중복 투자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투자할 것들을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중국은 약간 그런. 애플도 오늘 뭐 애플도 사실은 미국에 오늘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왔는데 중복 투자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을 또 중복 투자한다고 좀 비교해 보니까 중복 투자가 많다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투자 부분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투자했던 부분이나 투자했던 회계 조작 비슷한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사실 진짜 저는 이제 투자라고 하면 진짜 지금은 AI 말고는 진짜 투자가 아닌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전기차 AI 말고는 투자가 아닌 듯한. 근데 사실 전기차는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BMW가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1조 달러 정도를 1억 달러 정도를 사실 회수하기로 했고 지금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전기차는 약간 약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전부 다 완전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FSD를 완전 주행하다 보니까 진짜 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도 곧 조만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해봐야 아는 거지. 진짜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완전 주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요 정도 금액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XAI가 60억 달러를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부분을 수준을 했고요. 원래는 요 정도 기업 가치는 이제 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요 기업 가치는 이제 요 정도 되고 사실 요렇게 해서 이제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요 사이즈 정도. 그러니까 순위는 이제 엔트로픽, XAI,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오픈AI 이게 정도입니다. 오픈AI가 제일 가치가 큽니다. 오픈AI는 400억 달러 정도로 가치를 받았고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사이즈를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소프트뱅크 주도로 지금 하고 있고 돈을 더 주겠다는데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정희 회장이 이번에 투자를 했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150억 달러 먼저 투자하고 비전 펀드에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겠다는 거고 뭐 스타게이트라는 뭐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데이터 센터 구축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고 기업 가치가 이제 어쨌든 뭐 회원 수가 뭐 일주일에 뭐 4조 명이요? 뭐 4조 원이라고 했나? 어쨌든 그렇게 많이 회원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도에 받은 100억 달러 투자를 뛰어넘는 그런 거라고 하고 어쨌든 MS가 잘 본 것 같아요. 기업 가치 잘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땐 잘 팔고 나왔는데 요때는 바보같이 팔고 나온 것 같아요. 11명의 투자자들이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의견 분할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고집을 못 이기고 했는데 요때는 잘 바보같이 하고 샘 알트만의 가치를 잘 못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고 사실은 요 부분에 이제 어떤 성장 가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 성장 가치는 요 시장에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엄청난 금액 가치가 있는 거 투자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런 쪽에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고 향후에 이게 지금 돈이 다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사실 돈이 좀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쓰는 것도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지금 보면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사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이런 게 다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얘기했더니 우리가 이제 개인이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다 AI가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저도 요즘 도움 많이 받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없으면 저 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잠깐. 네. 자, Get rid of the pen이라고 해서 와우. 이거 혹시 아세요? 트럼프가 오. 독특한 방식을 많이 행정명령을 많이 해요. 행정명령이거든요. 당황스럽다. 이거 이제 15일 날 했던 건데 잘 발표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1페이지 동정을 없애라고 그랬어요. 생산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구리가 요새 없어요. 구리가 사실 금만큼이나 요새 희귀 요즘에 그죠 원자재 네, 쪽으로 원자재 다 쪽 이제 이런 이제 구리, 은 요런 것도 이제 약간 요새 없는 거다 보니까 1페니가 뭐가 중요하냐 요새 다 이제 뭐 우리가 가상 이렇게 이제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핀테크로 하는데 사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거 만들면 만들어서 사실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10원 동전 만들면 적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요 보고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페니를 만드는 주조 비용이 3.7센트라고 합니다. 이 1센트인데 이걸 만드는 비용이 3.7센트입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구리 요거를 사가지고 녹여서 팔면 더 비싼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수집가들은 이제 요 82년 이전 동전을 약간 선호한다고 합니다. 1982년 동전을 선호하고 일부 중개업된 펜이 5,000개가 액면가로 50달러에 이제 사면 요거를 79달러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사보세요. 저한테 부업을 추천시켜 주시는 겁니까? 네. 제가 불쌍해가지고 아니 한번 해보시라고. 부업을 추천해 주시네요. 네, 갑자기. 하시면 괜찮다고 네.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근데 이제 요 굉장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승인을 이제 했는데 요 부분이 대통령이 이것도 이제 의회 승인 없이는 이걸 이제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주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동전을 함부로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미국도 이런 부분을 하고 요걸 녹이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고. 네. 그리고 이제 요 구리 가치도 하지만 요 이게 구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있어서 불순물을 그쵸. 제거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만만치가 않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페니를 폐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미군 기지 내에서는 페니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니와 니켈을 동시에 폐지하는 것도 니켈이 또 있거든요. 니켈이 또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폐지하는 게 좀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요게 없으면 잔돈을 계산할 때 미국 가서 뭐 사실 때 점으로 된 게 되게 많아요. 계산해 봐. 미국은 막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잔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뒷부분 많이 없애잖아요. 미국은 소비세 이런 것 때문에 점이 되게 많아요. 그 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4.85달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 뒤에 단위는 꼭 이렇게 막 이런 게 페니가 있어야 돼요. 86달러도 많고 87달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페니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사용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찍해서 밀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약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이게 뭐 핀테크가 좋은 것 같아요. 핀테크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없앨 수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몇 번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 예전에 페니를 없애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1989년에 가격 반올림법이라고 해서 5센트 단위로 만들자. 1페니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의회 통과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코인 법안이라서 페니 생산을 중단하자라고 하는 법안을 또 올렸는데 이게 또 실패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조폐공사법을 좀 알아봐야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5만 원법 만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냥 5만 원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가액을 만드는 건 있는데 우리가 이제 10원 이런 동전 요즘에 네. 있나요? 1원은 못 봤어요. 네. 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겠. 없어지질 않은 것 같긴 한데 현금은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네. 동전이 이런 동전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동전을 제가 볼 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이제 단계적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회 결정이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 자체가 트럼프답다. 네 맞아요. 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출생 네 법도랑 맞아요. 비슷한 것 같은 그것도 거. 내가 예. 없애겠다. 예, 이것도 이제 없애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리가 부족하다고 1펜이 없애는 이 기발한 발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열심히 화이팅. 네. 자, 이 앵커 레스터 홀더라고 혹시 아세요? 이분 되게 유명하신 예, 이분이 이제 분 같은데요. 나이트 뉴스 이제 10년 만에 네. 하차하십니다. 앵커 되게 MBC의 나이틀리 뉴스 앵커시고요. 10년 만에 MBC 나이틀리 뉴스 앵커를 하차하십니다. 이 간판 앵커신데요. 올 여름을 기점으로 이제 물러나신다고 합니다. 이제 MBC에서는 계속 원래 이제 일단 탐사 보도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요. 2015년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 뭐 트럼프 당선,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등 굵직굵직한 뉴스를 많이 진행하셨고요. 주요 앵커로 이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하셨고 데이트라인이라고 또 MBC에는 유명한 게 밤에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하신 요거는 계속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미국의 신뢰받는 뉴스 앵커로 잘 알려져 있으시고요. 에미상 및 뭐 여러 가지 저널리스트상 많이 받으시고 뉴스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큐멘터리 탐사 보도부터 했고 이제 20살 때 이제 경찰 사건을 취재하던 젊은 기자를 보면서 이제 자기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MBC는 앞으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후임을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누가 될지 좀 궁금하다고 하고 있고요. 본인은 뭐 좀 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오래 하셨으니까. 네. 하고 개인적인 균형과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앞으로 나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하게 되는데 요 분은 이제 1959년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바로 MBC 뉴스를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케이블 단계를 거쳐서 네, 그래서 그때도 이분이 말씀해주셨어요. WCBS TV 방송 기자로 시작해서 2000년에 MBC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다가 이제 하게 되셨고 기본적으로 기자 출신이세요. 기자 출신이시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탐사 보도리즘을 주로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후임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톰 라마스 전 ABC라든가 뭐 할리 잭슨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요 앵커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고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스톨드뿐만 아니라 뭐 척 토드라고 이제 MBC 분도 계시고요. 토너드 레이먼트라고 CBS 60미니트 혹시 아세요? 아니요. 60미니트 프로그램 아시죠? 네. 네, 그 프로그램 MC도 지금
지지난해 말에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크리스 쿠오모라고 CNN 프라임타임 쇼에 그분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21년에 논란 속에 해고가 되셨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바뀌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라고 이분도 이제 2014년 4월에 이제 바뀌시고 그러셨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 그리고 젊은 분, 뭐 이정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저는 뭐 간간히 연명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본부장님 덕분에 일하고 다음- 있죠, 제가. 다음 소식. 네, 알겠습니다. 번들 상품. 번들이 이제 화두입니다. 이게 사실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는 이제 디즈니가 번들 들어봤는데 왜 저는 이렇게 막 채널 모은지 모르겠어요. OTT도 번들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뭐 만약에 케이블이랑 뭐 묶어서 이게 판매하면 싸게 해주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율이 낮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개를 묶어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나 OTT도 예, 뭔지 알겠어요. 네. 해지를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즈니가 효과를 본 거예요, 된 거예요. 음. 최근에 보니까 번들 디즈니가 훌루랑 맥스랑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80% 이상의 구독률, 지속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넷플릭스가 75% 해지율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효과를 보게 되고 이 효과가 계속 하게 된다는 그런 인기 요인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 버전뿐만 아니라 광고 없는 버전도 인기가 되고 더 효과가 있고 가격도 훨씬 더 싸게 주면서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게 되는데 이런 모델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스포티파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알려져 있는데 뭐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해외에서는 이 스포티파이라고 음악 서비스가 되게 유명합니다. 요거하고 이제 훌루라고 드라마라고 이제 인도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버전인데 디즈니 계열의 서비스 드라마 버전 이런 걸 보는 드라마 채널인데요. 요 채널하고 묶어서 이제 스포티파이는 이제 음악 쪽이고 훌루는 이제 영상 쪽인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프리미엄 번들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이질적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파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저렴하게 뭐 $10 이렇게 팝니다. 우리한테는 한 10,000원 정도로 보는 거죠. 아주 저렴하죠, 한 달에. 이렇게 팔면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네? 왜 저한테 그걸 뭐라고 하세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디즈니 훌루 저한테 화를 내시니까. 맥스 번들이라는 네. 건데 이건 예. 16.99달러예요. 광고 네. 포함이고. 네, 애플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애플이요? 애플원이요? 이 애플원은 전 쓰고 있는데 애플 뮤직, TV, 아카이브, 그건 그다음에 알아요. 클라우드 네. 이걸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되게 그건 쌉니다. 알아요. 네. 되게 저렴해요. 이게 전체로 하면 $60 정도 되는데 싸가면 한 $20 후반대. 아, 돈 없어요. 네, 자꾸 구독하라고 저한테 하시는데 아마존 프라임이라 또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네, 돈 없어요. 네. 아마존 프라임도 되게 좋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은 배송 무료인데 이걸 쓰면 비디오나 뮤직이나 킨들이라고 책 읽는 게 무료입니다. 책을 뭐 수백만 권을 무료로 읽습니다. 영문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9.99만 내면 구독 경제. 네, 구독 이게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이런 걸 이제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네. 묶어서 파는 요거를 번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히트 상품을 한국에도 마케팅으로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케이블만 있는 건데 이제 OTT나 디지털에도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는 뭐 밀리의 서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묶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적이지만 밀리의 서재 뭐 네이버의 뭐 만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묶어서 오디오나 영상 다 묶어서 싸게 한번 상품을 내놓으면 저는 볼 것 같은 거예요. 네. 훨씬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는 분들. 네. 자꾸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아니 1센트도 저한테 마케팅 녹이라고 하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외우시라고 말씀. 네. 자 다음은 포트녹스. 아, 이거 어제도 얘기했었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 했어. 포트녹스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 뭐 사실 뭐 영상이 여러 가지 그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뭐. 여러 군데 그림이 있는데 어쨌든 보도된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도된 걸 가져왔고요. 이거는 또 이제 CNN인가 어디 보도 났던 건데 요 어디 이게 구현한 것 같아요. 안에 이 금괴가 이렇게 들어 있는 걸 구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구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데 포트녹스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해 온 걸 보면 위치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고 1861년 남북 전쟁 시기에 현재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제 생긴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기게 됐고 1918년에 재건이 됐습니다.
명칭의 유래는 미국 독립전쟁 장군이자 초대 전쟁 장관이었던 헨리 녹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위치는 루이스빌 약 64km 떨어 차로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다고 하고요. 미국의 금괴 보관소라고 합니다. 설립은 1936년에 이제 됐고요. 운영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고요. 금괴량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200톤 정도 추정이 되고 금의 가치는 현재는 잘 모르겠는데 2016년 기준으로 476조, 47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지금은 뭐 지금 가치는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게 네, 엄청나게 깬 거죠. 엄청나게 네. 높아졌을 것 같아요. 차익이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음모론은 뭐냐면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네, 네. 그리고 금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비밀리에 금을 사용했다라는 게 있고 과거에 이제 1943년과 1973년, 1927년에 한번 이 부분의 금 어떤 내부의 문건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하고 미 육군 기갑 부대가 인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근처 가면 탱크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예, 있다고 하고 1m의 두께의 콘크리트 벽이 있고 21cm, 21인치, 53.3 그러니까 한 1m 절반 된 50cm 정도 되는 금고 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정식 절차로 열려면 100시간 대기. 예. 네, 다이얼 입력 필요. 뭐 군사시설 바로 옆에 있어요. 네네. 네. 네, 가보셨어요? 저 알아요. 궁금해가지고 저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지? 이러면서. 내부에서만 열 수 있다고. 네. 네. 비상 탈출 통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화 드라마에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007 골드핑거. 그다음에 마다가스 펭귄이 왜 나왔죠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배드필드에 나왔다고 하고요. 웨스트윙이라고 이제 금 대신 UFO가 보완되어 있던 음모론에 등장한다고 하고요. 게임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존버이들에 나온다고 폴아웃 76에 나온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폴아웃 76에서는 포트녹스의 금이 볼트 79로 이동했지만 결국 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금 신뢰성 때문에 만약에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경제 충격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큰 난리가 납니다. 대공황이 올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니까. 예, 그죠? 어쨌든 국채 위기가 되고 네. 국제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을까 없을까 정말 저는 궁금한데 비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기사 중에 트럼프가 빠진 기사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네. 다 이제 그로 인해서. 네, 근데 그분이 정말 이 국제 사회를 주도하시는 이러니까 암호화폐를 하실 시간이 없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구리 녹이랴 금 찾으러 다니랴 오늘 부업 2개 권해주셨고요, 저한테. 그러시랴 뭐 이메일 체크하시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쁩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이분이 또 내일 좀 제가 소식을 한번 들었는데 CBS랑은 200억 달러 소송이 또 하나 있어요. 내일 전해주세요. 네, 200억 자세히. 달러 소송이 하나 있는데 이걸 CBS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합의를 할까 말까. 예, 합의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어서. 예,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중간에 연결상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런 문제 없이 더 잘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4일 2025년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평균 임금 인상률 5.1%와 전 직원 대상 자사주 및 포인트 지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전 삼로는 집중 교섭 끝에 기본 인상률 3.0%와 성과 인상률 2.1%를 합산한 평균 5.1%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패밀리, 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직원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협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조합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전 삼로는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반기별로 개선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수당 제도를 신설하고 고정시간외 수당을 기존 16.5시간에서 14시간으로 줄여 통상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 삼로는 오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합의 여부는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회사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이 노조에 잇따른 쟁의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24일 정오를 기해 당진 제철소 냉연 공장의 일부 설비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측은 방어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이 직장 폐쇄를 결정한 곳은 냉연 공장 내 핵심 설비인 산세 아변 설비입니다. 이 설비는 냉연 강판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가동이 멈출 경우 후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냉연 공장 전반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은 노조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중단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총 파업과 부분 파업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생산 일정 확보가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달 들어 내년 부문에서만 약 27만 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2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제철과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과 기본급 400% 플러스 1,000만 원의 경영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 9,800원 인상, 차량 구매 시 2년간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 퇴직자 차량 할인 지원 등의 추가 요구를 내걸고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직장 폐쇄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내 건설사 3부 토건이 급증한 부채로 인해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사례라고 지적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부 토건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생 개시 여부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3부 토건은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3부 토건의 영업 손실은 2021년 44억 원에서 2023년 782억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838.5%로 2023년 말 403.0%에서 2배 이상 급등하며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재무 위기 속에서 3부 토건은 지난해 12월 비상장사 대성 트레이딩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이번 회생 절차 신청으로 신주 발행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PS에너지조합과 FCMC조합의 전환 사채 재매각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으며 기존 발행된 자기 전환 사채도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토목 건축 공사원 면허를 취득한 3부 토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종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가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3부 토건의 주가가 단기간에 1,020원에서 5,500원까지 급등했다며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부 토건의 주가는 24일 전거래일 대비 5.02% 하락한 8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추가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부채 급증과 주가 조작 논란 속에서 3부 토건이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 방산 시장에서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방산 매출 증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올해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 연구원은 해외 매출 인식 규모 증가, 반복 조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환율 상승 효과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환율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해외 매출 성장과 비용 절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올해 해외 방산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3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동, 유럽,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다연장 로켓 천무와 차세대 장갑차 레드백이 꼽힙니다. 특히 K9 자주포를 통해 구축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추가 수출 기회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 연구원은 노후화된 구소련제 무기 체계를 교체하려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해외 방산 시장 공략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두산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와 네트워크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전자비즈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대신증권, BNK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20에서 30% 높여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 주가를 기존 33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AI 가속기 및 옵티컬 모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본격적인 양산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신증권과 BNK투자증권도 각각 목표 주가를 36만 원에서 42만 원,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가속기는 인공지능 연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을 결합한 반도체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미국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으며 두산의 전자비즈는 엔비디아의 GPU 기판용 동박 적층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AI 가속기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이달 21일까지 두산의 주가는 47.45% 상승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올해 두산전자 비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1조 3,090억 원에서 1조 3,930억 원으로 1,94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엔비디아향 월 평균 매출이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분기 매출 1,500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두산은 자체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봇의 주가 상승에 따른 지분 가치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두산의 자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이 4분기 전년 대비 612.9% 증가했으며 1분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